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 1년하고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이는 없고 남편도 저도 반려견을 입양해서 함께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을 맞이하는 일이라 미리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 중이에요. 남편은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쩜 이리 잘 통하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죽이 척척 맞았어요. 제 입장을 잘 이해해주기도 하고요. 그 덕에 저는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마음 편히 살고 있는데요. 3개월 전까지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그리고 윗동수한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많이 못마땅해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되게 꿀리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고 1년 동안 저도 꽤나 마음고생하고 여기 사연에 나온 것처럼 시집살이 호되게 해봤네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의 가족들이니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끊을 때에는 끊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 미움받으면서도 이용당하는 상황에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와인바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남편은 회사원이에요. 남편이 저희 바에 자주 들르면서 저와 눈이 맞았네요. 둘이 연애하고 4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저는 좀 일찍 결혼한 감이 있고 남편은 적당한 때에 결혼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보다는 혼자서 더 삶을 즐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꺼냈을 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엄마는 제가 가정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게 싫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못하신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혼하기를 바라신 거죠. 요즘은 네 나이 결혼하기 일러. 네 친구들 중에도 결혼한 애 1명밖에 없잖아. 종호라는 사람이 좋아 보이기는 해. 근데 사람 좋은 걸로 결혼 생활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걔 부모, 아니 어머니가 안 도와주실 거라며 니들끼리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대한민국에서 부모 도움 없이 결혼 준비하는 거 되다 돼. 나중에 네 친구가 시댁 도움 받아서 결혼식 척척하고 잘 살면 그것만큼 속상한 거 없다고. 엄마가 나한테 늘 했던 말은 그게 아니잖아.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며. 엄마 그런 신념으로 내가 대학 가는 거, 과 선택하는 거, 취직 안 하고 와인바 하는 거 전부 찬성해줬는데 결혼은 왜 예외인데? 그냥 우리 믿어주라. 종우 오빠 나 힘들게 할 사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와인바 잘 되잖아. 지금 SNS에도 많이 올라가고 점심 저녁 예약 다 꽉 찬다고. 오빠 회사도 좋은 데고.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믿어줘. 모르겠다. 너라면 몰라도 그 종우라는 애는 내가 몇 번이나 봤다고 믿어야 되니? 그리고 나는 네가 더 너만의 인생 오롯이 즐기다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네 말 맞다. 나 와인바 그렇게 잘 되는데 너 쉴 틈이라도 있어? 잠시 닫아놓고 여행 갈 시간도 없잖아 요즘. 엄마가 이렇게 말리셨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았고 남편도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함께 있고 싶었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제 주변에서 현실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나마 친구 하나가 결혼했는데 둘이 고양이들 키우며 알콩달콩 사는 게 좀 부럽기도 했어요. 아무튼 결혼은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친정과는 다른 이유로
시어머니는 저를 좀 무시했어요. 자기 아들만 세상에서 제일 잘난 부모들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딱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중에 언니들에게 들으니 시댁이 저희보다 경제적으로 기우는 것도 걱정하셨대요. 그러면 시댁에서 자격지심 갖고 나올 수 있다고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자기 아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서 결혼시켰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예, 세상에 돈이다가 아니다. 우리 종호 인물 잘났지, 회사 좋은 데 다니지, 키 훤칠하지. 어떤 여자가 마다하겠니? 정말 열아들, 아니 다른 사람 아들 100명 부럽지 않은 애야. 그러니까 너도 결혼한다고 난리친 거 아니겠어? 나는 더 좋은 집안 며느리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아들 뜻 존중해서 너 받아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을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데 결혼을 더 하고 싶어 했던 건 제가 아닌 남편이었거든요. 그건 시어머니가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꽤나 자기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남편한테 형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형만 편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아들 100명 안 부럽다는 둥 한 말은 사실은 과장이 심했던 거예요. 저한테 집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 하려던 거죠 뭐.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었고 친정에서도 이미 시댁이 집은커녕 혼수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계속 우기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셨지만 그 집에서 뭐 해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네요. 나는 진짜 형 뒷바라지하는 것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형수까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엄마는 시대가 변해도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형이 뭘 하든 형편만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장남이 능력 있고 돈 잘 벌어서 나한테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속에 맺힌 게 많아 보였어요. 보니까 자기 형이 돈 가지고 사고 쳐서 막아준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흥분해서 말한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형이 치킨집 한 적 있거든. 치킨집 솔직히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말렸는데 자기는 다르다나?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인테리어도 MZ세대한테 맞춘다고 요란하게 하더니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대출금도 못 갚고 그래서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 엄마도 형 한 번만 도와주라고. 너는 회사 다니니까 안정적이지 않냐면서 말이지. 나도 형이 신용불량자 되는 건 막고 싶어서 빌려주기는 했는데 그 뒤로 너무 나 몰라라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으니까 열받는 거야. 아니, 돈 갚을 마음이 없으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적반하장이야 진짜. 나한테 이것저것 소소하게 뜯어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어. 어쩐지 남편은 자기 형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집안 식구 이야기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런 가족이면 저는 상종도 안 하고 살 것 같거든요. 제가 완전 벙찐 일도 있었는데요. 그건 아주버님이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수령이는 자기 앞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보험 몇 번 냈는데 더 이상은 내기 어렵다며 남편 보고 내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 신분증이며 도용당했던 거고요. 그때 남편이 보험 해약하고 이것저것 뒤처리하는 거 보고 정말 뭐 저런 형이 다 있나 싶었는데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형수도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러니 결혼을 했어도 제가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감정이 좋을 리 없었어요. 결혼 전부터 그딴 짓 하는 걸 봤으니까요. 저희 결혼할 때
친정 아빠가 남편을 설득해서 저희한테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안 받겠다고 하는 남편한테 살면서 저한테 더 잘하면 된다고, 그것밖에 바라는 것 없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셨고, 남편은 결국 아빠 뜻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신혼집이 시댁하고는 꽤 거리가 있는 곳이고 솔직히 좀 번화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저희는 이제 시댁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손 벌리는 버릇은 여전하더라고요. 남편도 이게 그동안 해주던 관성이 있어서인지 갑자기 끊어내지 못했고요. 저도 눈앞에서 보니 자기 죽게 생겼다고 너무너무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안 주기도 참 뭐하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아주버님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가며 남편한테 돈을 빌려가고 그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편만 들었고요. 그것도 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거라고 하더군요. 내가 엄마랑 형한테 집안 경제권 너한테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좀 눈치를 보는 거야. 아니면 아마 더 했을 거야. 너 이런 거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창피하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분명히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아파트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둘이 잘 살게 자기네는 간섭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아버지 노릇한다며 지켜준다고 했고요. 그러니 친정에서도 그래도 염치는 있나 보다 하며 제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아버지 노릇인지요. 이런 걸 보며 그래도 저희 친정이 재산이 있어 다행이고 부모님이 자식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좀 비싼 지역이었고 아빠가 아이 낳든 강아지나 고양이랑 살든 오래 살라며 신혼인 저희 형편에 비해 좀 큰 집을 얻어주셨어요. 실평수만 34평 정도 됐거든요. 친정하고는 전철 타고 세정거장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저희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매매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에도 저희 아파트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하더군요. 불경기 불황이라고 해도 오르는 데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인가 봐요. 이게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랑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쪽 지역이 집값도 땅값도 안 오르기는 했어요. 저희 사는 곳만 올라간 게 아주버님 질투심에 불을 당긴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집들이 때도 안 왔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형님하고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더니 은근히 이것저것 캐묻더라고요. 형님은 저희 집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뜯어보고는 화병하고 테이블 매트를 달라고 해서 좀 당황했거든요. 물론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처음 아랫사람 집에 오면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사올 법한데 아무것도 안 사와서 밥 얻어먹고 과일에 차 얻어먹고 내내 살림을 못하는 것 같네, 돈을 펑펑 쓰는 것 같네 이러다가 뭐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2주쯤 지났나?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왔더라고요. 그때 아주버님이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확실히 여기가 애들 키우기에는 더 좋겠어? 근데 2사람은 일단 아이 안 낳고 개 키울 거라며. 나나 민준아 좀 더 돈 벌고서 아이를 낳자는데 동의했어. 걔도 입양하려니 생각할 게 많아지더라. 천천히 멀리 내다보며 준비할까 해. 종우, 너 말에 아주 허세가 들어갔다. 이런 아파트에 사니까 네가 신분 상승한 것 같냐? 그런 게 어딨어. 내 말이 그렇게 들렸으면 그건 그냥 형 생각이야. 나는 아파트랑 상관없잖아. 그러자 옆에서 형님도 끼어들더라고요. 아무튼 아파트값 많이 올라서 좋겠어요. 서방님은 이런 걸 마누라 덕 톡톡히 본다고 하나요? 우리
은우 아빠도 결혼할 때 친정 덕 좀 받죠. 예단이며 결혼식장에 신혼여행 비용까지. 우리 집에서 다 돼서 마누라 잘 얻었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내가 동서한테는 깨갱해야겠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런데 은우는요? 친정집에 갔어. 다음 주에나 올 거야.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4살이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그 아이를 형님 친정에 너무 자주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그 조카의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친정에 맡겨놨다고 하고 두 사람은 해외여행에 제주도 여행에 잘도 돌아다녔어요. 하여간 나나 엄마 사는 동네는 왜 죽어라 안 오르고 여기만 오르나 모르겠다. 부럽다 야. 형도 돈 모아서 이사 계획 짜봐. 그럼 은우도 크면 학교 더 좋은 쪽 알아봐야 할 거 아냐. 여기가 딱 좋기는 하다. 지하철 가깝고 애들 학교 다니기도 좋고 학원도 있고. 그러고 보니 이쪽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잘 해놨다던데. 그것까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네. 아직 우리한테는 먼 얘기라서 알아보지 않았어. 이쪽 학교 좋고 어린이집 좋은 거 맞아요. 서방님. 그러니까 집값도 오르는 거겠죠? 아무튼 동서는 좋겠다. 이런 데에서 살고. 은우 아빠, 우리도 은우 생각해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거 생각해보자. 그럴까? 다른 데 뭐 알아볼 거 있나? 여기만한 데가 없겠어. 아주버님이 남편 말 속에 허세가 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야말로 허세가 가득했어요. 형님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지금 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보증금 까먹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집값 감당이 안 되고 둘 다 대출받기도 어렵다며 저번에도 남편한테 돈 빌려가려고 하다가 못 빌렸었거든요. 제가 두 사람 무능하다고 비웃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큰 소리만 치고 너무 과시만 하려고 하니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쪽 동네로 이사 온다니 내심 싫었네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형제니까요. 남편도 아주머님이랑 형님이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하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또 아주버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좀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조카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희 아파트랑 가까운 데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학비도 좀 비싸기는 한데 워낙 평이 좋아서 들어가려면 대기해야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 자기 아들을 거기에 다닐 수 있게 친구한테 부탁을 해달라고 계속 저한테 압력을 넣는 중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그런 부탁은 어렵다고 계속 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툭 하면 애 떼놓고 둘만 어디 다니면서 저한테는 조카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니 짜증이 났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주버님과 형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고 아주버님 부탁을 안 들어준다고 뭐라고 했네요. 니네는 동생이 돼서 형보다 잘 살면 더 나눌 줄도 알고 해달라는 것도 해줄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니? 가족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니네 하나밖에 없는 조카 아니냐? 친구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해? 네가 마음이 있어봐. 뭘 못하겠어. 너무 그렇게 칼처럼 자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뿐 아니라 시어머니 역시 저한테 바라는 게 참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용돈 달라고 전화했고 옷이며 화장품이며 사달라는 것도 많았어요. 큰아들 내외한테는 아무 요구도 안 하는 눈치인데 왜 그리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빌린 돈이 많으니 그런 것까지는 말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하는 것 같더군요. 저도 물론 성심성의껏 좋은 것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제 돈을 쓰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드릴 때 두세 번은 가져갔네요. 그리고 한 번은 100만 원 넘는 자켓을 사달라고 너무 당당하게 요구해서 기분이 상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자식이고 제가 며느리라고 하지만 이런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생일이나 어버이날도 아니었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과일 한 봉지 사다 주지도 않으면서 뭘 받기만 하려고 하니 그런 시댁하고 계속 보고 싶겠어요. 아주버님은 아주버님대로 남편 경제권 저한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잘하게 30만 원씩 20만 원씩 몇 번 빌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네 카페 보증금도 다 까먹게 생겼다며 목돈을 부탁했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시켰다고 생각한 아주버님은 저한테 통화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재수씨,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재수씨 돈 쓴다고 했어요? 종호 돈 쓴다는 거잖아요. 왜 형제간의 사이를 갈라나요? 그것도 돈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갚을 것도 아니고 재수씨가 번 돈도 아닌데 그걸 막으면 안 되죠. 뭐 집안 경제권 쥐고 있다면서요? 큰돈은 재수씨가 다 갖고 있는 모양인데 종호 통장에서 3천만 원 빼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 없던 일로 할게요. 아니,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집안에서 저보다 윗사람이고 남편의 형이라고는 해도 그렇죠. 좋게 말하고 부탁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며 말했어요. 아주버님, 저는 오빠한테 아무 말 한 거 없어요. 오빠가 그냥 돈 빌려달라는 거 거절한 것 같은데요. 그런 돈을 제가 오빠한테 말없이 보낼 수 없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오빠가 아주버님 ATM기 아니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세요. 오빠한테 지금 3천만 원 있지도 않고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주버님이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저는 딱 선을 긋고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데에서 돈 빌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이럴 거예요? 나를 무슨 돈이나 달라는 그런 사람 취급하는 거 맞죠?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 맞지 않나요? 오빠한테 빌려간 돈 하나도 갚은 거 없죠? 저도 다 알아요. 저 몰래 몇십만 원씩 빌려갔고 그전에도 오빠가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돈 하나도 안 갚은 거요. 차용증을 써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저를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이 집에서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저보고 기막히고 황당하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래도 저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좀 무섭기는 했죠. 성인 남자가 막 소리 지르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끝까지 좋게 말했네요. 결국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도움으로 어떻게 돈을 융통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 시댁 식구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냉랭해졌어요. 저한테는 있는 것들이 더하다며 저러고 사니 돈을 모은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취급을 했고 남편은 결혼하고 변심했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나빴죠. 불과 1년도 안 된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시어머니한테도 아주버님한테도 한 게 있는데 어쩌면 저럴 수 있는지. 기왕에 못된 사람 취급당하는 거 저도 기본만 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더는 시어머니 용돈도 많이 안 드리고 매달 드리기로 한 것만 보냈어요. 남편도 잘했다며
자기도 이 기회에 끊을 건 끊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갔고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가 저나 남편한테 돈 이야기하는 거 없이 각자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와인바를 확장해서 2층으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인테리어 공사며 새로 조리기구 들이는 것까지 챙길 게 많았거든요. 남편은 승진을 했고 해외 출장이 전보다 잦아졌어요. 결혼 1년 기념일을 앞두고 저희는 둘 다 나름 좋은 일이 생겼다며 만족했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통해서 꾼 돈도 못 갚고 대출도 싹 다 바닥이 났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네요. 우리 귀에 들어가라고 일부러 흘린 게 분명했지만 저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제사 전날 음식을 좀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은 당일날 만들거나 주문해도 되는데 말이죠. 전날 해놓으면 아무래도 먹을 때 금방 한 것 같지 않잖아요.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하고 갔어요. 아주버님 형님도 당연히 와 있더군요. 전에 저희가 돈 문제 거절하고는 거의 마주친 적이 없고 어쩌다 시댁에서 만나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저희한테 먼저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음식 해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웬일로 손까지 잡아줬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뭔가 있겠구나 했네요. 그렇게 남편하고 저하고 서로를 쳐다보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폭탄을 던졌네요. 우리 종호가 잘 사니까 그나마 잘 됐구나. 세아가 잘 얻어서 종호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내 입장에서는 되게 큰 거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한테 한 가지 할 얘기가 있다. 누누이 말한 거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집안에는 장남이 기둥이고 장남이 편해야 모두가 편하다고 했지 않니? 가족은 서로 힘들 때 도와줘야 가족이고. 여기까지 얘기하자 남편이 또 돈 얘기구나 싶어서인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사니까 도움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나랑 민주한테 돈 얘기하지 마세요. 형이랑 형수도요. 내가 무슨 말 할지 알고 그러냐? 왜 그렇게 앞서가? 누가 돈 달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중요한 거라 니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겠다. 시어머니는 각을 잡고 얘기하려는지 자세까지 고쳐 앉더니 진짜 헛소리를 시작했어요. 니들 조카 우리 집 장송 느누 말이야. 이 동네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앞만 봐도 우리 은우 다닐 곳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세아가 친구가 한다는 그 영어 유치원 말이다. 티오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어. 내가 거기 학비랑은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유치원이 니네 집 근처잖냐? 애가 여기서부터 매일 거기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이미 그런 꼬마 아이 때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가 애 인생을 결정한다는구나. 여기 살면서 그 동네 영어 유치원 가봤자 은우는 서민 동네 아이 취급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그 집을 큰 집에 내줘야겠다. 니들은 얼마든지 직구할 수 있잖아. 거기 집 넓어서 니네 둘 살기는 너무 횡해. 니네는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여차하면 또 사돈댁에서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잖니. 사실 큰애네 친정에는 돈 갖다 쓴 게 있어서 그런 말까지 하기는 좀 부끄럽고 마침 니들한테 집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니? 그러니 니들이 집을 좀 내줘야겠다. 진짜 살다 저런 식으로 자식 집 뺏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화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집 명의 제 거예요. 아빠가 집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오빠가 끝까지 안 받는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오빠는 공동명의도 싫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집을 아주버님네 이사 오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집인 거 우리도 알아. 일단 좀 살게 해달라 이거지. 그러는 새에 우리 종수도 사업 잘 되고 하면 그런 집 살 수 있는 거잖아.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니네 아파트 단지에 많이 산다더라. 니들이 조카 생각해서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두 식구가 실평수 34평이면 너무 크잖아. 그 집을 살만한 사람이 살아야지. 안 그래? 니들은 나중에 그런 집 살아도 되고. 제가 아주버님이랑 형님을 보니 아주 당당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진짜 하다하다 이제는 평소에 맨날 친정에 맡겨놓는 아이를 핑계로 집을 차지하려 들다니 사람이 바보인 줄 아는 건지 호구인 줄 아는 건지 뭐가 됐든 열이 받더라고요. 거기에 아주버님이 아주 쐐기를 박았어요. 그래요, 재수씨. 명의 같은 거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 계속 살지 말지는 살아보면서 결정할게요. 동서가 아파트 내주면 우리도 섭섭지 않기는 할게. 다시 말도 트고 살고 좋잖아. 너무 멀리 이사가지 말고 형제가 가까운 데 살면서 자주 봐야지. 좋기는 뭐가 좋나요? 맨날 옆에서 누구를 뜯어먹으려고 드는 건지 제 위장이 다 꿈틀하더군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민주집을 형 주라는 소리잖아. 뭐 이건 뱅뱅 돌려 말해도 그건데 이제는 둘째 며느리 집까지 손을 댈 생각이에요, 엄마? 뭐 잠깐 와서 살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할 판인데 뭐가 어째요? 남편이 열받아서 맞는 말만 하는데 아주버님은 되도 않는 소리를 했어요. 야, 너는 네 마누라밖에 안 보여? 네 형이랑 네 조카는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네 마누라는 헤어지면 남이야. 그런데도 너 지금 마누라 집을 우리 준다고 큰 소리 치는 게 말이 돼? 어디서 시건방지게 목에 핏대를 세워. 너는 은우가 좋은 친구들 사귀고 고급지게 사는 게 싫으냐? 네 하나뿐인 조카인데 우리 은우 이 집 장손이야. 장손이 잘 돼야지. 그리고 은우가 커봐라. 니들한테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나중에 은우한테 효도받을 생각해. 일단 우리는 받아놓은 이사 날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니네가 시간 많은 날로 골라봐라. 마치 우리 생각해주는 것처럼 벌써 이삿날까지 골라나온 게 기가 차더군요. 남편은 되도 않는 소리 말라며 소리를 쳤고 그럴수록 아주버님과 형님은 약 올리듯이 피식거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웃는 얼굴로 대해야겠다 싶었네요. 그럼 큰집 아파트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처분하시나요? 아니다. 그거 뭐 처분한다고 큰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세를 줄까 한다. 아니면 당장 큰돈은 안 돼도 월세를 받아도 되고.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얼른 대답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 집을 내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눈도 기대에 가득 찼고요.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아주버님네 동네 아파트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 전세 주면 1억 3천은 나오겠네요. 저희 아파트 전세가 4억 3천은 넘어요. 저희 바로 앞이 전세를 사는데 이번에 4억 5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 저희한테 전세값을 주세요. 1억 3천에서 3억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어머니 집 팔면 3억은 좀 더 되지 않나요? 그거 저 주세요. 그러면 아파트 이사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아빠가 해주신 집인데 무슨 명분이 있어야죠. 그리고 아빠가 이런 식으로 큰 집에서 저희 아파트에 무작정 사는 거 아시면 가만히 안 있으세요. 아빠가 사업하면서 꽤 큰 로펌 변호사들하고도 친분 있는 거는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억 3천 주고 들어와서 살려면 사세요. 아니면 아주버님 집을 팔고 돈을 보태던지요. 근데 그 아파트 팔아도 2억 5천 이상 못 받는 것 같은데? 나머지 1억 8천은 어머니가 해주셔야겠네요. 지금 아주버님도 형님도 돈 빌릴 데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자기 집을 팔라고 하자
바로 싫다며 펄쩍 뛰었어요. 아니, 내가 재산이 있고 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집을 팔라고 하니? 우리 집도 더 오를 수 있는데 그 시세로 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랑 아주버님 그쪽 지역은 몇 년째 부동산 제자리잖아요. 저희 아파트는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4억 3천에 전세 살라고 하는 게 절대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저희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주고 2년 계약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했고 시어머니는 뭔가 생각하더니 안 된다고 몸서리를 쳤어요. 안 된다. 나는 내 집 있어야 해. 애들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건 이게 유일한 거야. 내가 내 집에 하숙을 쳐도 내가 나가지는 못한다. 그럼 아주버님네가 어머니네 들어가서 하숙하는 셈 치고 매달 월세 내고 아주버님 아파트 팔아서 빚 갚으면 되겠네요. 저희한테 빌린 돈도 갚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큰아들만 중요하신가 본데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해서 시집에 이런 취급받는 거 알면 어떻게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저희 아빠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주버님, 그동안 저희한테 돈 갖다 쓰신 거 있죠? 종우 오빠한테 차용증 쓰고 안 갚은 것도 있고요. 어차피 계좌로 보내서 조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 저희가 뭘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아빠 친구 변호사분한테 그거 들고 가서 돈 받을 수 있게 소송 진행해달라고 할까요? 제 말에 세 사람은 더 하얗게 질리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화를 좀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민주 말이 맞네. 형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월세 내면서 살아.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겠네. 안 그래? 어차피 은우 맨날 형수 친정에서 챙기잖아. 은우 핑계로 우리 아파트 뺏으려는 거 누가 봐도 다 알거든. 그걸 변호사들은 모를 것 같아? 그제야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어요. 안 되겠다, 종수야. 나는 내 집까지 팔아서는 돈을 못 보태겠다. 이거 그냥 니들이 들어가면 정말 쟤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나는 이 나이에 어디 월세나 전세 같은 거 살기 싫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괜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둘이 진짜 똑같이 못돼 처먹었네. 니들이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야겠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형. 나도 형이 제발 성공해서 좋은 데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보다 더 좋은데, 더 넓은 데에서. 근데 형이 알아서 하라고.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억지로 뺏으려고 엄마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이번에는 형님까지 저희 보고 너무하다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서방님도 참 매정하네요. 결혼하고 사람 바뀌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한 가족인데 저희한테 뭐 해줬는데요? 지금도 우리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에서 내쫓을 생각인데 저희한테 그런 가족 의미 없어요. 저희는 인연 끊어도 상관없어요. 그놈의 가족 타령 지겨워 죽겠네요. 민주 말이 맞아요. 형수님, 저 형수님한테 이런 말 들을 이유 없어요. 그동안 형이 해달라는 돈 다 해줬고 말도 안 되는 요구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한 가족인데 제가 변했다고요? 정말 변해볼까요? 제가 형 고소해볼까요? 아주버님, 형님, 어머니, 저 잘못 보셨어요. 사람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쉽게 생각하셨나 봐요. 정호 오빠는 이제 저랑 가족하면 돼요. 당연히 제 편이니 저랑 가족 맞고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시댁 갑질 많이 당했다는 말 들어봤어도 이런 식으로 집 내놓으라는 갑질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남편은 진짜 굳게 마음 먹었는지 그 자리에서 완전 선언을 했어요. 형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었지만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해. 나 민주한테도 너무 쪽팔려.
엄마도 너무 장난만 챙기잖아요.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나도 이제 나 제대로 봐주는 사람들하고 있을래요.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어요? 형, 내 돈 한 달에 얼마씩 갚겠다고 각서 쓰고 공증 안 하면 나 진짜 고소할 거야. 엄마도 그래. 더는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 하지 마. 나한테 이제 민주가 우선인 거 맞아. 나 하나 믿고 자기 인생을 선택한 거잖아. 저와 남편은 할 말 다 하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형님을 두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그날 저보고 바닷가 보며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회의에 소주를 시켜놓고 남편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고 했어요. 진작에 이랬으면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못했을 텐데 미안하다면서요. 괜찮아, 됐어. 이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오빠는 아주버님한테 꼭 돈 받고. 알았어? 나 진짜 엄마랑 형 안 보고 살아도 돼. 아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그러면서 진짜 후련한 표정을 짓는 남편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형님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며 오만 협박을 다 했지만 저희는 다 차단해버리고 변호사 통해서 할 말을 했어요. 변호사 선임한 걸 알자 그제야 아주버님은 저희 와인바까지 찾아와서 남편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소송을 취소해달라고요.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서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그걸 받아 공증한 후에야 소송 취하를 했어요. 그 뒤로 아주버님은 이런저런 일 다 하며 남편한테 매달 돈 갚고 있네요. 형제끼리 이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그동안 남편이 혼자 당해온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하고 1년간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지금 시댁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탈출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인생이잖아요. 남편과 만드는 제 인생이요. 저는 이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가족과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만드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전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은 40대 아줌마예요. 남들은 옛 기억들을 추억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전 20살 이전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 추억이 전혀 없네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음악이 흘러나오며 한순간에 파바박 모든 기억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참 비극적이네요. 단 한 장면도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몇 개월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만한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졌기에 그 사건을 계기로 제 과거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이야기해준 나의 어린 시절을 열심히 암기하고 있죠. 어렸을 적 사진도 보고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이나 비디오로 찍어놓은 영상도 밤새 보고 있어요. 마치 시험 공부하듯 말이죠. 이렇게 외우기라도 하면 조금이나마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죠. 여러분 중 과거를 잊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다는 건 크나큰 축복이에요. 전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기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자랐어요. 시댁과 남편은 개차반이었지만 천만다행히도 아들 셋은 정말 착하고 똑똑했기에 그 아이들을 희망 삼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태어나서 20살까지의 기억이 전무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서럽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인 사연살롱 여러분께 담담하게 제 인생을 털어놔 볼게요. 여러분께서 공감해 주시면 제가 살아갈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막상 이야기를 펼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점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의 첫 기억은 20살 때 병원이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응급실 침대 시트와 뭔가 불안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던 한 남자와 그의 엄마. 제가 깨어나자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뭔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말이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나 기억나요? 내가 누군지 알겠냐고요. 그들이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너무 혼란스러웠고 특히나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짧은 대화 후 입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며 조금 진정이 되더군요. 그 남자와 남자의 엄마는 저와 눈만 마주치면 계속 기억나냐고 물어왔고 전 사실대로 아무 기억이 없다고 했죠. 주치의 말로는 제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까지의 기억과 약간의 인지 능력까지 모두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와 할매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네들끼리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뭐가 다행이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냐? 아니다. 그냥 우리끼리 한 말이야. 현재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 나랑 내 아들이 다 알려줄게. 기억나는 게 없으면 외우기라도 해야지. 이게 다 네 팔자인 것을 어쩌겠니? 그래 색시야. 내가 우리 색시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빠짐없이 다 알려줄게. 나는 당신 남편이야. 이쪽은 우리 엄마. 그러니까 당신 시어머니고 우린 가족끼리 식당에서 밥 한번 먹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하고 신혼여행으로 서울 구경 다녀오다가 차 사고를 당한 거야. 우리 고향인 섬마을로 다시 돌아오다가 말이야. 우린 원래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당신은 오래전 조실부무한 고아로 홀로 자랐고 당신이 하도 날 쫓아다녀서 내가 색시로 받아줬지 뭐. 모든 게 혼란 그 자체였지만 나의 시모와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난 원래부터 집도 절도 없고 고아라고 하니 내게 가족은 그 둘뿐이었거든요. 당시엔 오히려 그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마워요. 이렇게 날 살려줘서. 의사 말로는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목숨은 건졌네요. 옆에 있던 시모가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우리가 바로 네 생명의 은인이다. 앞으로 우리한테 충성을 다 바쳐야 할 거야. 알았냐? 드라마에서 보면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 상실에 걸린 주인공은 딱 기억만 잃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머리를 다쳐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까지 저하된 저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다시 한글 공부와 말 연습을 해야 했어요. 몇 개월 만에 태어난 저는 남편과 시모와 함께 사는 신혼집인 시댁에 가서 현실 생활에 돌입했어요. 하나하나 다 배워가면서 말이죠. 기억을 빼고 전반적으로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섹시하며 잘해주던 자상한 남편은 아주 거칠게 행동하며 날 무시하기 시작했죠. 시모라는 사람은 더했어요. 본인은 집안일하면 죽는 사람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절 다 시키더군요. 그땐 세 식구뿐이었으니 뭐 그러려니 했어요. 가르쳐준 대로 집안 구석구석을 열심히 쓸고 닦았죠. 제가 몸이 완전히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자
이젠 돈 벌어오라며 등을 떠밀더군요. 섬마을에서 해녀로 오래 일했다던 시모는 이젠 제게 해녀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난 이제 늙고 병들어서 몸 움직이기도 힘들구나.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라. 네 남편이 고기 잡아서 푼돈 벌어오는 걸로는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 않냐? 게다가 너희 부부 애도 낳아야 할 거고. 애 키우려면 생활비가 더 들어갈 텐데 그거 어떻게 충당할 거냐? 내가 젊어서 해녀로 일했던 것처럼 너도 물질 배워서 해녀로 먹고 살도록 해. 어머님, 늙고 병들었다기엔 어머님 너무 팔팔하신걸요? 그럼 제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어머님이 집안일 좀 해주실 건가요? 맨날 동네 할머니들하고 화투만 치러 다니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밥 먹고 누워서 드라마만 보시잖아요. 화투 치시는데 필요한 미천만 뜯어가려 하시고.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 집안의 노예인가요?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절 밥되게 취급만 하시고 너무하세요. 야, 넌 이 집안에 원래 일하러 들어온 여편네 아니더냐? 그럼 잠자코 일하고 돈 벌고 애나 낳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냐? 그러다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코스톱으로 얼마나 돈을 잘 불리고 있는지 알기나 해? 은행 이자에 2배는 넘게 불린다고. 내 실력을 뭘로 보는 거야? 너는 마냥 내가 노는 걸로 보이냐? 하도 닥달을 해대니 해녀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남편도 조그만 고깃배로 벌어들이는 본인 수입이 변변치 않으니 같이 맞벌이 하자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물질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한번 해봐. 물을 무서워하는 전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해녀 일을 해야만 했어요.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같이 하던 해녀 할머니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하유,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무슨 물질을 한다고 그래? 대개 시애미가 시키더냐? 그 옆에 내는 자기도 물질하기 싫다고 몇 년을 서울로 도망가 놓고 며느리는 물질을 시키고 지랄이래. 네? 우리 어머님 여기서 쭉 사시던 분 아니에요? 아니요. 물질도 몇 번 안 해봤어. 자기 남편 쓰러지니까 간병하기 싫다고 아들만 데리고 서울 가서 파출부 노릇하며 쭉 살다가 남편 죽으니까 쓱 내려왔구만. 아들 섹시 하나 데리고 말이야. 참으로 지독한 여편네야. 병든 자기 남편을 버리다니 참네. 시모는 왜 나한테 그 사실을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녀일도 몇 번 안 해본 시모는 제게 해녀일을 계속 강요했어요. 조그만 섬마을에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쪽 저쪽에서 치이느라 전 생리가 멈추고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녀일을 마치고 해녀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는데 하혈을 했는지 바지가 금세 핏빛으로 젖어버리더군요. 같이 일하던 해녀 할머니가 더 놀라셨죠. 아이고 섹시해. 얼른 병원 가봐. 밑으로 웬 피를 그렇게 많이 쏟아내. 그러다 쓰러지겠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119에 전화해 줄게. 그렇게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 본 결과 임신이 됐다가 유산된 거였어요. 꼭 아기를 잃었다는 사실보다 그렇게까지 내몰리게 된 내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모도 응급실로 찾아왔어요. 유산됐다고 남편이 걱정하니 그 꼴이 보기 싫었는지 시모는 비아냥댔죠. 아이고, 야 아들아, 너 내가 쓰러져도 그렇게 호들갑 떨 거냐? 유산 한두 번 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야, 며느라, 너 물질도 싫고 집안일도 안 하려고 일부러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철문애가 얼른 툭툭 털고 일어나라. 뭐라고요, 어머님? 꾀병이라뇨. 밑으로 피를 양동이채 쏟아내서
지금도 어질어질한데 지금 거짓말로 입원한 것처럼 보여요? 난 더 이상 물질 못해요. 해녀 일 안 한다고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는 좀 더 쉬운 일을 찾아봤어요. 어렵사리 식당 설거지 일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사이 임신도 다시 되고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했죠. 아기를 낳고 한 달 정도는 그 사이 임신도 다시 되고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했죠. 아기를 낳고 한 달 정도는 집에서 아이만 봤죠. 하지만 시모와 남편이 주는 눈치가 대단했어요. 남편도 합세해서 나가서 돈 벌어 오라더군요. 애 낳고 한 달 쉬었으면 된 거 아냐? 엄니한테 애기 맡기고 다시 식당 일하는 건 어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최소 3달은 쉬더라. 난 애 낳고 우리 아기 100일까진 젖 먹이고 싶어. 난산으로 나와서 밑이 다 찢어져 아직도 너덜너덜한데 한 달 만에 당장 돈 벌어오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이제 애까지 태어난 마당에. 그리고 우리 엄마 씀씀이 알잖아. 나 혼자 물고기 잡아서 번 돈으로는 쌀값 대기도 힘들다고. 그때쯤 시모가 동네 할매들과 하던 고스톱 판돈이 점점 커지는 것 같더군요. 다들 화투에 눈이 벌게져서 마치 좀비들이 모여있는 것 같았죠. 영락없는 도박판이었어요. 남편은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현금을 은행에 안 맡기고 집에다 쌓아놓는 버릇이 있었어요. 은행 그까짓 거 망해버리면 내 돈 다 날리는 거잖아. 시골 은행이 뭐 제대로 돌아가나 가겠냐고. 통장에 숫자로만 딱 찍힌 그걸 어떻게 믿어? 난 우리 집 창고가 제일 믿을만하더라. 하지만 식량 빼가는 쥐새끼 마냥 돈 빼가는 도둑놈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모였죠.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야금야금 빼다가 고스톱을 치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 엄마보다 절 먼저 의심하더군요. 당신이 창고 돈 빼갔어? 아, 생활비가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지. 왜 남의 돈을 몰래 훔쳐가? 식당에서 알바도 하면서 돈이 그리도 모자라?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고 앉아있는 거야? 도둑년 같으니라고. 뭐? 도둑년? 지금 내가 당신 돈 몰래 빼갔다고 의심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겠지. 우리 애기 봐준다고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더니 맨날 대충 재워놓고 동네 할매들이랑 고스톱이나 치러 다니고 돈이 있어야 도박판에 껴주니 맨날 아들내미 또 몰래 훔쳐가는 거 아니야. 그거 모르고 있었어?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야. 섬 사람이라 입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청년 결백한 양반이라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갱년기 우울증이 와서 취미로 화투 몇 번 치는 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담이 도박꾼이라고 매도해?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남편은 급기야 내 뺨을 때리기까지 하더군요. 저도 눈이 돌아버렸죠. 하지만 자기 엄마만 감싸고 돌며 절 도둑년 취급하는 게 더 억울했어요. 물증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어찌저찌 어렵게 홍캠이라는 걸 중고로 사서 창고 근처에 몰래 설치해놨어요. 성능이 꽤 좋아서 부엌까지 다 보이더군요. 설치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시모가 남편 돈에 손을 대는 게 찍혔고 또 다른 영상들도 찍혔어요. 제가 식당 알바를 마치고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시모가 보리차 한 잔을 줬어요. 그게 시모의 유일한 집안일이었죠. 그런데 CCTV를 확인하니 거기에 가래침을 뱉거나 코를 흥 하고 풀어서 제게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벌컥벌컥 들이켜왔는데 진짜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겹더군요. 남편과 시모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CCTV를 틀었어요. 남편 돈을 훔쳐가는 거나 애기가 울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낮잠만 쳐자는 시모. 제 물컵에 침 뱉는 시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죠. 남편도 화가 났는지
자기 엄마한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엄마, 화투도 정도껏 치셔야지. 아들내미가 힘들게 번 돈 다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애도 있는데 애기 우유값은 남겨놓으셔야죠.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낯짝이 두껍더군요. 야, 며느리 너 이제 몰래카메라까지 들이대면서 날 감시하냐? 전생에 무슨 왼수를 졌나? 인연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네가 나랑 우리 아들 사이를 기어코 갈라놓는구나. 대체 뭘 갈라놓는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그 다음 우리 애기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전히 저도 돈을 벌어야 했길래 불안했지만 이젠 아기 잘 봐준다는 시모의 말만 믿고 계속 식당 설거지 일을 나갔어요. 그 사이 둘째 아기가 생겼기에 만삭을 하고도 일을 해야 했죠. 그런데 병원으로부터 긴급하게 연락이 오더군요. 박정국 아이 어머니 되시죠?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아기가 좀 크게 화상을 입었는데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발견하고 119 타고 왔는데 가족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아들이요? 어디를 어떻게 화상을 입었는데요? 애기 친할머니가 봐주고 있었는데 동네 할머니가 같이 있다고요? 암튼 알았어요. 빨리 갈게요. 전 만삭인 몸으로 냅다 뛰어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엉엉 울면서 말이죠. 병원에 가보니 애기 잘 돌봐준다던 시모는 어디 가고 동네 할머니만 계시더군요. 아이고 새댁 얼른 와. 정국이가 혼자 있다가 식어가는 곰젖을 엎어서 다리 명덩이까지 다 튀었어. 다행히 고추는 괜찮대. 하늘이 살린 거야. 우리 애기, 내 피 같은 우리 아기 괜찮니?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죄인이야. 그놈의 돈이 뭐라고 널 내팽개치고 나가서는. 곧이어 소식을 들은 남편도 쫓아왔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남편에게 입원한 첫째 아이 간병을 맡기고는 저는 시모를 잡으러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화투판에 저 앉아있더군요. 시모의 신난 목소리가 저 멀리서까지 들리더군요. 자, 어서 다들 돈 내놔 돈. 이번 판은 내가 대박 났다. 대박이여. 유후, 신난다.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놓고는 신나게 화투나 치고 있다니. 시모의 뒷모습을 보자니 사리가 느껴졌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일단 차분히 뒤로 빠져서 112에 신고했어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잠시 후 경찰들이 몰려왔고 일단 시모까지 싹 다 잡아가더군요. 전 뒤에 몰래 숨어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제가 신고한 건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유치장에 갇힌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했고 가까스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해요. 잡힌 건 처음이었으니 도박 초범으로 말이죠. 남편은 아기가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해 시모를 다그치더군요. 엄마, 아니 어떻게 애를 냅두고 화투를 치러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아기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화상을 입었잖아요. 자넨 화투 때문에 내 돈을 빼가지 않나. 이젠 엄마 못 믿겠어요. 애기 엄마가 둘째 가져서 만삭이고 하니 그냥 내 몸 굴려서 돈 벌어올 테니 다 집에 있어요. 남편은 하는 일이 고기잡이였으니 훨씬 연봉이 세다는 원양어선 일을 알아보더군요. 이젠 원양어선 타면 애기들까지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 테니 당신이 집에서 애 키워. 우리 엄마한테 맡기면 애기들한테 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말이야. 이렇게 전 둘째를 낳으며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여전히 시모는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았지만 그래도 식당일 안 하고 집안일 하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제겐 마치 휴식처럼 느껴지더군요.
원양어선을 타게 된 남편은 몇 달 만에 한 번씩 집에 와서는 긴 휴식을 가지고 또 배 타러 나갔죠. 어쩔 땐 왼수 같지만 그래도 한참을 떨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니 애틋한 맘도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셋째가 금방 들어섰어요. 그런데 셋째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의 반응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뭐? 또 아기를 가졌다고? 당신 그거 내 아이 맞아? 딴 남자랑 굴러먹다가 애 들어선 거 아냐? 내가 몇 개월씩 밖에 있는데 임신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했어, 자기?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대는 거야? 집에 오면 한 달씩은 있다 가면서 그 시간들은 생각 안 해? 이 시골 섬마을에 바람필 남자가 누가 있다는 거야? 애기들 돌보며 공주님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어머님 뒤치다거리까지 다 내 몫인데 대체 바람필 시간이 어디 있다는 거야? 당신만 일하러 다니는 줄 알아? 난 집에서 24시간 움직이고 있다고. 맘 같아선 셋째 아이를 지어버리고 싶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다는 자체가 우리 셋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그렇게 셋째 아이를 남편이 배 타러 장기 출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낳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편은 제가 의심됐는지 셋째 아기를 낳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언가 요구하더군요. 셋째 아이가 진짜 내 새끼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할 거야. 남편의 의심병은 그때부터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안 그래도 팍팍한 삶 속에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다니 진짜 기운 빠지는 일이었죠. 마음대로 해.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검사 결과 당연히 친자로 나왔죠.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섬마을엔 죄다 꼬부랑 할배들 뿐이었는걸요. 더럽고 치사하고 진짜 너무 억울했지만 울분을 참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했죠. 전 이미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기에 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우리 아들들은 너무 고맙게도 착하고 똑똑하게 커주었어요. 서울 아이들은 과외며 학원이며 사교육도 많이 시킨다는데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이 섬 구석에 과외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다행히 화상 과외라는 게 있다기에 서울로부터 화상으로 수업을 받기도 했죠. 역시나 컴퓨터 앞에서 화상으로 아이 선생님과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첫째 정국이와 둘째 정찬이가 영어랑 수학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 수업을 잘 따라오고 실력이 범상치 않길래 컴퓨터로 간단히 영재 테스트하는 게 있어서 저번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둘 다 영재 판정을 받았어요. 간이 테스트이기에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가르쳐왔던 학생들 중 가장 머리가 똑똑하고 실력이 좋은 것 같아서 어머님께 말씀드립니다. 서울로 한번 나오셔서 정식으로 영재 테스트를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영재라고요? 어려서부터 꽤 똘똘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애기 아빠랑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똘똘하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우리 형편상 영재교육이며 특히 서울로 와서 교육시키라는 건 꿈처럼 먼 일이었죠. 일단 남편에게 전화로 상의나 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할 뻔짜였어요. 야, 넌 엄마로서 애들 데리고 섬마을에서 조용히 살 생각이나 할 것이지. 뭐? 영재교육? 서울? 웃기는 소리 취하고 앉았네. 넌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돈 버는 게 쉬워 보이지? 고아년 데려다가 밥 주고 집 주고 했더니 바라는 게 한도 끝도 없네.
우리 애들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원양어선태 와서 돈 벌게 할 거니까 잠자코 애들 밥이나 먹여서 힘나 키우게 해. 힘이 세야 고기도 잘 잡는다고. 뭐?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보고 야 거리니까 이젠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막대하네? 우리 애들도 원양어선 태운다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우리 애들은 펜대 굴리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지. 밥이나 먹여서 힘 키우라고? 그게 아빠로서 할 소리야? 똑똑한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킨다는 게 그렇게 욕 들을 일이야? 됐어.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 끊어. 옆에서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시모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야, 너 힘들게 일하고 있는 네 서방한테 말본세하고는? 그리고 애들 데리고 네가 서울로 가버리면 내 밥은? 집안일은 누가 다 하냐? 자고로 한번 밥대기는 영원한 밥대기인 거다. 그냥 섬마을에서 조용히 살다 죽을 생각이나 해. 남편과 시모의 강한 만류로 일단 한풀 꺾이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시키며 잘 키워보고 싶단 마음은 몽글몽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서울에 대해 찾아보기도 하고 마치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막 찾아보듯이 서울살이, 교육, 교통, 서울의 동네들에 대해 다각도로 검색해봤죠. 그러다가 남편이 아주 오랜만에 집에 왔고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또 제 뺨을 때리며 상을 뒤집어 엎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더군요. 야, 너 또 서울 얘기 꺼낼 거야? 오라. 네 인연, 네가 처음에 서울 얘기 꺼낼 때부터 내가 예상하고 있었어. 너 서울에 기둥서방 하나 생긴 거 맞지? 그놈 만나러 서울 간다는 거지 지금? 어디서 몰래 연락하며 바람을 펴대. 이 불순한 것 같으니라고. 지금 나 때린 거야? 내가 이 고생을 다 해가며 왜 맞아야 해?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의심병자야. 아무리 의처증이 심해도 사람 봐가면서 꼬장 부려야지. 뭔 남자야 남자는 애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한테. 대체 날 왜 때려? 억울하고 분통해서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다. 나 혼자 애들 데리고 서울 올라갈 거야. 우리 이혼해. 뭐? 이혼? 참대. 그래 좋아. 그 대신 애들은 당신이 셋 다 키워. 애들 다 데리고 서울이든 어디든 가버리라고. 양육비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애는 나 혼자 낳았어? 아빠라는 사람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양육비 안 주면 당신 소송할 거야.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나중에 진짜 양육비를 안 줄 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할 정신도 없더군요. 각박한 서울살이에 저 혼자 애새 키우느라 똥구녕이 빠지게 일이 치여 살았죠. 어쨌든 지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도박꾼이자 성격 개차반인 시모와 그렇게 남남이 되고 서울로 애 셋 데리고 올라왔어요. 이혼이며 상경이며 모든 게 얼떨결에 결정된 일이라 아무 준비도 없이 맨몸으로 올라왔죠.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었기에 일단 학교에 보내놓고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명절날 포함해서 365일 단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목욕탕 때밀이 백화점 청소부, 파출 보며 전단지 돌리기, 박스 공장에서 박스 조립하기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 학비 대주고 먹이고 입히는 게 큰 낙이었어요. 계획대로 특수 영재교육까지 못 시켰지만 우리 정국이는 서울에 있는 수준 높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더군요. 서울대 의대가 목표라며 15살짜리 아이가 밤을 새서 공부하는 걸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죠. 둘째 정찬이와 셋째 정윤이도 형 따라서 늦게까지 열공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투닥투닥 싸웠지만 사춘기가 지나고부터는 철이 들며 180도 바뀌더군요. 특히 정국이는 중학생임에도 거의 어른처럼 말하곤 했어요. 엄마, 혼자 힘으로 저희 세 아들 키우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제가 얼른 잘 나가는 의사가 돼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정찬이랑 정윤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거애 선생님처럼 동생들 가르칠 테니까요. 제 실력 아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엄마는 너무 고마워. 아무 가족도 없는 엄마가 너희들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너희들은 내 생명이나 다름없어. 엄마가 죽을 때까지 지켜줄 거야. 진심으로 목숨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새끼들이었어요. 세상에 내 핏줄은 우리 아이들이 유일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생명과도 같던 우리 아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맙니다. 자주 코피를 흘리고 약했던 우리 셋째 아들 정윤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큰 병원에 가서 검진해봤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혈액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일컫는 병이었죠. 의사로부터 진단을 듣는데 사지가 발발 떨리더군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혈병이면 우리 막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막내 아들은 절대 안 돼요. 어머님,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정윤이가 치료만 잘 따라와주면 완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소아 백혈병 완치율이 80%를 넘어갑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위험한 급성도 아니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주치의의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막내의 간병이 최우선이니 그때까지 모아놓은 현금으로 일단 생활하기로 하고 제가 막내의 곁을 지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모아놓은 돈이 바닥을 보이더군요. 돈 걱정에 잠도 못 이루던 절 눈치 빠른 첫째 아들이 캐치했어요. 엄마, 저랑 정찬이가 돌아가면서 막내 간병할 테니까 엄마가 일해야 되면 하세요. 제가 성인이었으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돈 벌어올 텐데 그러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당장 돈이 급하긴 했기에 쪽잠을 하루에 3시간 정도 자가며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일했어요. 어떻게든 우리 막내 아들을 살려야 했기에 소처럼 개처럼 일해서 돈을 모았죠. 밥 먹을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워 삼각김밥으로 대충 때우고 손님이 먹다 버린 음식 주워 먹으며 거지처럼 살았어요. 에휴, 그때를 다시 떠올리니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네요. 돈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너무 춥고 각박하기 그지없었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더군요. 다행히 셋째 아들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퇴원할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종교도 없던 저였지만 그때 당시엔 하루에 12번도 더 바닥에 무릎 꿇고 절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들 다시는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요.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 가정 형편상 공부에 제대로 매진도 못했던 첫째 아들은 본인이 원하던 서울대 의대는 못 갔지만 지방에 있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괜시리 제가 다 미안하더군요. 정국아, 엄마가 더 밀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평범한 가정에서만 태어났어도 서울대 의대는 물론 하버드 의대도 갈 수 있지 않았겠니? 엄마,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제가 시험에 잠깐 삐끗해서 몇 개 더 틀려서 지방 의대를 가게 된 거죠 뭐. 근데 엄마, 여기도 엄청 센 곳이에요. 기숙사 살면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성격 좋고 유쾌한 아들이라니.
내 아들이지만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둘째 아들은 순수 과학을 공부하고 싶다며 과학고에 진학했는데 원하던 서울대 자연계열에 합격하더군요. 백혈병을 이겨낸 셋째도 연약한 몸을 이끌고 형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곤 했죠. 우리 아들들만 보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남편복, 시댁복, 부모복 없는 내가 자식복 하나만큼은 타고났나 보구나. 이 정도로도 감사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죠. 저도 어느덧 40대에 접어들어 3-4개씩 일을 하는 건 무리였어요. 대학생이 된 아들들은 엄마한테 부담될까봐 본인 학비며 생활비까지 알바로 충당하더군요. 대견했죠. 덕분에 전 백화점 청소부 일 하나만 하면서 잠도 7-8시간씩 자고 여유를 부릴 수 있었어요. 전엔 잠을 7-8시간씩 자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는데 잠만 제대로 자도 살 것 같더라고요. 백화점에서 몇백 몇천만 원씩 하는 물건들을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사가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딴 세상 사람들처럼 느껴졌죠. 그날도 내 발자국이 생기지 하게 않기 위해 뒤로 걸으며 백화점 바닥을 삐까뻔쩍하게 닦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객과 충돌하고 말았어요. 잠깐 고개를 돌려보니 비서인지 경호원인지 까만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 3-4명과 함께 쇼핑하는 노부부였어요. 아차, 엄청난 부자를 잘못 건드렸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경호원 중 한 명이 제게 큰 소리로 다그치더군요. 아니 아줌마, 제대로 보고 닦아야지. 뒤에 회장님 내려가 계시는데 무작정 엉덩이로 들이밀면 어쩌자는 거야 더럽게.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그만.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존 노부부와 눈을 마주치며 다시 한번 사과를 했죠. 혹시라도 백화점 관계자에게 클레임이라도 걸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본 회장님 내외라는 노부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는 제 팔을 붙잡고 다짜고짜 물었어요. 너 세화야, 내 딸 세화 맞지?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엄마 아빠를 찾지 않았던 거야? 네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어? 대체 20년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야? 세화요? 전 김방인데요. 제가 20년 전에 큰 사고로 기억을 잃고 남편과 시어머니랑 섬마을에 가서 아들 셋 낳고 살다가 이혼하고 서울로 올라온 건데 제가 딸하고 얼굴이 비슷한가요? 저도 혼란스럽네요. 뭐? 20년 전에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그래서 네가 이 엄마를 찾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 없이 외딴 섬에서 산 거구나. 불쌍한 우리 세화. 우리가 네 부모야. 우리 얼굴 기억 못하겠니? 넌 20살 때 얼굴 그대로구나. 근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누구길래 너한테 부모 얘기를 안 해준 거야? 혹시 이 말자 박종문 맞니?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맞아? 괘씸한 년놈들 같으니라고. 웬 여자가 아들 하나 데리고 워낙 불쌍해 보이길래 우리 집에 살게 해주면서 파출부일 시켰더니 은혜를 웬수로 갚아? 그 작자들 당장 찾아야겠다. 그년 놈들 어딨니? 아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세화야. 너 아들이 셋이라고? 어디 살고 있니? 우리 손자들까지 데리고 원래 우리가 살던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꾸나 아가. 내 엄마라는 사람이 날 보고 아가라고 부르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날 이렇게까지 다정하고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굉장히 어색한 감정이었죠.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제가 원래 살았다던 곳에 갔어요. 대궐 같은 그 집에는 아직도 제 방이 남아있더군요. 제가 10대 시절 한창 재기발랄할 때의 사진들이 한 벽면을 가득 찰 정도로 많이 걸려 있었어요. 지금의 얼굴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너무 이상하더군요. 친부모님은 엉엉 우시면서 내 손을 계속 잡고 이야기하셨어요. 중소형 로펌의 수장으로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아빠와 교수로 명예퇴직하신 엄마 덕분에 우리 집은 꽤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더군요. 엄마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글쎄, 아들 딸린 불쌍한 파출부를 데려다가 방앗간까지 내어주며 입주 도우미로 써줬는데 그 아들이 점점 크면서 널 좋아하는 티를 내는 게 아니겠니? 그냥 그러다가 끝나려니 했는데 20대가 되자 그 아들놈이 널 강제로 덮치려고 했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아들과 엄마를 바로 내쫓아버렸지. 마음 같아선 콩밥을 먹이고 싶었으나 손이 발이 되도록 무릎 꿇고 사정하는 통에 그냥 내쫓는 걸로 끝났지. 그런데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 20살인 네가 사라져버렸어. 실종 신고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지. 엄마 아빠는 외동딸이 네가 없어지고는 거의 몇 년간 사람답게 못 살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지 뭐니. 하지만 왠지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되더라. 우리 딸이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가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엄마 아빠 모두 다시금 열심히 살았지. 이렇게 우리 딸하고 생각지도 못한 예쁜 손주까지 만났구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 다 네 덕분이야. 우리 부부는 다 늙어서 이제 돈 쓸 일도 없어. 이 재산들 다 네 거야. 넌 창창한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을 거야. 모든 걸 다 퍼줄게.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 아들과 파출부였던 엄마가 바로 제 남편과 시모였던 거예요. 제가 기억을 잃어버리자 이미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인 것처럼 남편과 시모 행세를 했던 거죠. 전 그들에게 속아 지난 20년을 고난과 역경 속에 개고생하며 살아왔고요. 그 년놈들이 제게 친부모와 집 주소만 바로 알려줬어도 부모님 밑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분통하고 억울했죠. 전 쓰러져서 한참을 오열했어요. 그리고는 복수를 다짐했죠.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 새끼야. 왜 사고 났을 때 바로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인 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잃어버린 내 20년을 어떻게 되찾아줄 거냐고. 너랑 네 사기꾼 애미 두 년놈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족칠 거야. 다 망하게 만들 거라고. 뭐야? 내가 너 억지로 차에 태워서 달리다가 사고 난 것까지 다 기억났어? 아이씨, 누가 말해준 거야? 이런 재수없게 딱 걸렸네. 혹시 돈 많은 엄마 아빠 찾은 거야? 니네 집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럼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애 아빠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조금만 재산 떼어주면 안 될까? 뭐 이 새끼야? 네 애미랑 콩밥을 같이 먹을 준비나 해. 네가 그러고도 애기들 아빠냐? 난 사람도 아니야 이 새끼야. 그 와중에도 돈 달라는 말을 하다니 정말 빌어먹을 인간이었죠. 날 겁탈하려던 이 남자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혐오스러웠어요. 부모님들은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해서 기억도 최대한 들어오게 만들어보고 건강도 챙기라고 하셨지만 전 복수가 먼저였어요. 다행히 로펌의 수장이었던 아빠 덕분에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네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지난 20년간 그 악마 모자에게 시달린 증거들 말이죠. 시모와 남편에게서 살려달라고 비명이 섞인 전화, 문자 등을 여러 번 받았지만 다 차단해버렸어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었거든요. 아이들로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엄마인 절 고생시킨 아빠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 점만큼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재 아이들과 친정에 살면서 친부모님의 재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특히 백혈병에 걸렸던 셋째 아들한테는 전문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간호사에 영양사까지 붙여주셨어요. 원하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시겠다고 하여 우리 아들들이 현재 영어 회화 공부에 전념을 다하고 있네요. 지네들끼린 영어로 대화하는데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발음도 참 좋네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엄마로서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잃어버린 20년을 다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3, 40년을 더욱 알차게 살아보려 합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우리 새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현재 삶이 팍팍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큰 행운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언젠간 해뜰 날이 꼭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